자,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과연 정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IBM이 최초로 이 빅데이터를 정의했는데요. 이때 정의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의 수집, 관리, 그리고 처리, 소프트웨어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크기의 데이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말 그대로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정의를 단지 이때는 볼륨이라는 그런 측면으로서만 정의를 최초로 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빅데이터 정의가 점점 더 커져서 이 빅데이터는 단순히 대용량의 데이터라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원천, 즉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형태조차도 다양한 형태, 즉 정형, 반정형, 비정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을 하게 그렇게 발전된 정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빅데이터는 목적에 맞게 분석하여서 우리가 해당하는 어떤 도메인, 분야에 필요한 지식을 추출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과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개선하거나 그리고 수행에 이용하는 이런 모든 제반 행위를 가지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 기관마다 내놓는 정의가 조금씩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 능력을 넘어선다. 대량의 혹은 비정형 형태의 데이터 집합을 포함한다. 그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 결과를 분석하는 이런 빅데이터 정의를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국가전략위원회에서도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 분석, 그리고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 그리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 그 다음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와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거대한 데이터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 도구, 그 다음에 이 도구에는 수집도 들어가고 저장도 들어가고 검색, 공유, 분석, 시각화 등을 포함하는 이런 모두를 포함하는 형태의 개념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는 사실 그냥 등장한 건 아니고 이런 배경이 충분히 갖춰지면서 이 빅데이터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배경으로는 일단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터넷, SNS, 스마트폰,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확산에 따라서 사실 데이터가 폭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빅데이터가 빅해졌죠. 그래서 그 데이터의 폭증을 우리는 결국엔 빅데이터 등장의 배경으로 이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 그다음 외부 데이터 활용을 통한 분석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도 나도 어떤 회사, 자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원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와 연계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끌어내는 분석을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결국엔 자원이 되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이 배경에 한몫을 했죠. 이제 우리는 이 빅데이터의 등장이 결국엔 기존의 데이터 저장 관리 분석 기법의 한계에 따라서 등장을 했다라고 이미 우리가 정의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그 데이터 저장 및 처리 비용 하락도 한몫을 했습니다. 왜냐? 이 빅데이터를 결국엔 수용하고 우리가 이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데이터를 결국엔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 비용, 단가가 맞아야 되겠죠. 지금은 굉장히 작은 그런 물리적 공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발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빅데이터가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대,
이때 초기예요. 빅데이터 초기. 우리가 대략 한 2010년도 쪽으로 살펴보는데요. 이때 여러 기관에서 이 빅데이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한번 살펴보시면 이코노미스트에서 2010년도에 데이터는 자본, 노동력과 거의 동등한 레벨이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원과 같은 이런 노동력과 같은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투입 자본에 그리고 비즈니스의 새로운 원자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와 같다 이 데이터가. 그다음에 이제 MIT도 데이터 분석을 잘 활용하는 조직일수록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011년도에 가트너도 굉장히 이제 어떤 미래 보고서를 많이 쓰는 가트너 그룹에서도요. 빅데이터가 미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이 21세기의 원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유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경제 시대를 이해하고 정보 고립을 경계해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맥킨지는요. 빅데이터는 혁신 그리고 경쟁과 생산성에 있어서 차세대 첨단 주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다보스 포럼에서 데이터는 화폐나 금처럼 새로운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 데이터를요. 거래를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도 나왔고 솔루션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ICT 분야의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이 초기 PC 시대가 있었습니다. PC 시대. 누구나 퍼스널 컴퓨터를 갖고 있는 1인 1PC의 시대. 이때는 이제 디지털화, 전산화, 그리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 핵심 분야로서 이 운영 체제가 핵심이었죠. 대표 이제 PC라는 이름을 만든 IBM 그리고 운영 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 대표적인 기업이 이때 시대를 주름잡았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 인터넷 시대는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로는 모든 게 온라인화, 정보화 시대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게 초호소 인터넷, 웹, 그다음 웹 서버 이런 것들이 정보 기술로서 이슈를 받습니다. 이때는 뭐 포탈이 나오고요. 검색 엔진이 나오고 웹 입점형 시대가 서비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네이버, 유튜브 등이 이때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시대에 있어서는요. 모바일 시대, 소셜화, 모바일화가 진행이 되고 이제는 다들 PC가 그냥 데스크탑 형태가 아니라 손안의 PC, 즉 모두가 모바일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이 이제 그다음에 웹 서비스나 SNS들 이런 모바일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찾아온 거죠. 이때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폰을 만든 애플, 그다음에 SNS의 대표적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대. 스마트 시대로 넘어가서는요. 지능화, 개인화, 그리고 모든 사물이 정보화되는 사물 정보화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때 빅데이터가 이제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차세대 PC,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됩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 상황 인식, 개인화 서비스가 탄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2010년도 근처에 우리가 스마트 시대가 왔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등장한 이유는 사실은 이 스마트 시대 때 이 여러 빅데이터들이 발현이 되면서 그 빅데이터를 원료로 삼은 이 AI, 즉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어진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서비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인공지능 시대를 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처리의 변화를 우리가 1세대, 2세대 관점으로 좀 나눠서 보면요. 이 정보화 시대는 사실은 이 정형 데이터, 즉 우리가 RDBMS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게 이때 정보화 시대에 저장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검색 엔진이 나오고 포털 서비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널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분석에서는 뭐 경영 정보, 고객 정보, 자산 정보 시스템, 대표적인 뭐 지금도 ERP, CRM,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분석 솔루션들이 도입이 됐죠. 이게 1세대. 근데 2세대는요. 일단 정형이 아닌 비정형에 집중을 합니다. 이제 정형은 그렇다고 이제 정형 데이터를 뭐 버리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정형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다루지 못했던 그런 비정형, 비관계형 이런 거를 이제 2세대 스마트 시대 때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뭐 클라우드, 가상화, 그리고 뭐 자연어 음성 영상 검색, 그다음 시메틱 검색, 플랫폼, SNS, 집단지성의 시대가 되죠. 이때 이제 대두했던 게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소셜 분석, 고급 분석, 시각화 같은 게 이제 분석 기술로서 발전이 되고요. 그리고 뭐 상황인식 서비스 같은 개인화 서비스 같은 게 이제 그 추론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ICT 발전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화되는 그런 그림을 좀 보면요. 이 처음 PC 시대 전에 메인프레임 PC 시대, 그다음 인터넷 모바일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바로 디지털 정보량이 증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입니다. 아니, 디지털 정보량 증가가요.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정보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데이터의 규모도 느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유형도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도 다양해지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막 발생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이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터 경제 시대를 대비하자. 이 데이터의 경제 시대는요, 연결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그게 이제 서로 상호 연결 그리고 협력으로서 더욱더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데이터는요,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빅데이터의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자, 이 빅데이터를 정말 빅데이터스럽게 다룰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 양성이 뭐 거의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신뢰 환경이 구축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개인정보, 그다음 민감정보와 같은 이런 정보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비식별화, 뭐 그래서 이거를 잘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빅데이터 시장 현황인데요. 사실 이 지표는요. 조금 오래된 2018년도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리는 건 2010년도 남짓에서 나왔던 개념이 2018년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현황을 그다음 시장을 변화시켰는지 보시면요. 2018년도 기준이 결국엔 빅데이터와 또 더 나아가서 AI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는 그런 여러 선진국들이 이 빅데이터 AI를 차세대 산업으로 선정을 했어요. 우리가 알만한 여러 업체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핵심 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와 인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았던 거죠. 이 데이터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인공지능 서비스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벌써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자사에 도입해서 효과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 효과를 확인했던 대표적인 게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다 보면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그 의사결정 자체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분석을 기반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자. 그 비용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는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조금만 감소시켜도 엄청난 거죠. 그걸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절감할지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기술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어떤 제품이 혁신일까 그걸 이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빠른 시장을 우리가 또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이제 적절하게 빅데이터의 그 어떤 이득을 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요. 공공 분야, 그리고 이제 과학, 의료, 도소매, 제조, 정보통신과 같은 여러 이제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이 분야 외에도 우리가 수많은 산업과 분야 속에서 이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거론되지 않았던 뭐 농축산에서도 뭐 스마트팜과 같은 이런 기술 속에서도 수많은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8년도 기준에 그 빅데이터와 AI와 관련된 여러 뭐 기술들 그리고 회사들이 이렇게 나열된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회사들이 탄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 빅데이터와 AI 기업으로 대표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의 주요 요소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삼는데요. 이제 인재, 조직 당연히 중요하죠. 결국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와 조직. 그래서 이때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자체도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생겨나기도 했고, 그리고 데이터가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할지, 그래서 그에 따른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그런 기술들도 주요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분석 및 지식 추출 기술인데요. 우리가 데이터 자체를 잘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저장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가치 있는 분석과 거기에 필요한 유용한 knowledge, 지식을 추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기술적 특징으로만 조금 먼저 살펴보면 이 빠른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단 빅데이터는 대용량의 데이터, 큰 볼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좀 전략적이고 뭐 지속적인 이런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빠른 의사결정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덜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싱 복잡도가 높습니다. 이 다양한 유형의 그리고 큰 볼륨의 데이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직도 복잡해지고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하나의 컴퓨터로서는 처리하기 불가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러 컴퓨터를 분산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데이터의 처리할 양이 많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존에 뭐 우리가 잘 사용했던 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는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걸 넘어서는 규모니까 그냥 단순히 이전에 기존에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쓸 수는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분산 병렬 처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의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 우리가 정형 데이터만 하더라도요, 잘 이제 구조화되어 있고 이제 좀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높기 때문에 이 비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뭐 분석 대상으로 삼는 순간 이제 여러 기술들이 고도화돼서 들어가야 되죠. 뭐 비정형에는 뭐 어떤 단순 로그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센서 데이터들, 아니면 뭐 텍스트 같은 이런 완전 비정형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 분석 유연성이 높을 수 있는데요. 기존의 우리 데이터베이스는요, 그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엄연히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좀 제한된,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스키마 기반으로만 뭔가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빅데이터는 그거와 다르게 좀 분석, 처리의 유연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어떤 데이터 처리 방법, 뭐 데이터의 유형 이런 거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 처리량이 좀 낮은데요. 사실 대용량 복잡한 처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동시에 뭔가를 딱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동시에 뭔가 처리를 싹 올리는 뭐 이런 그 처리량 자체는 낮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제 방대하고 복잡한 그런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의 특징. 이 특징은요, 초기에는요, 3V였습니다. V가 3개였어요. V가 3개였던 게 뭐냐면 이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볼륨, 규모가 크다. 규모가 너무 커서 뭐 우리가 이제 뭐 기존 어떤 기술론 다루기 어려울 정도의 커지는 볼륨. 그 다음에 다양성과 속도, 뭐 정형, 비정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속도도 실시간 스트리밍 이런 걸 처리해야 되는 이런 3V가 초기에
나타나는데 특징으로 대표적인 특징으로. 근데 걔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부위가 생기더니 밸류가 중요하다. 빅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발견하자. 그다음 신뢰성. 여기에 이제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오류 잡음을 제어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자. 그다음에 사실은 빅데이터에 또 중요한 게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시각화. 우리가 단순히 이 데이터를 보고자 해도요, 너무나도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뭐 다 볼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통해서 그 결과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 시각화가 이제 중요한 또 부위 중에 하나죠. 그다음 그 밖에는 점착성, 뭐 확장성과 같이 이 어떤 그 인프라와 관련된 어떤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크게 우리가 형태로서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처럼 형태가 정해져 있는, 즉, 뭐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처럼 이렇게 맞춰져 있는 이런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고요. 사실 정형 데이터는 좀 내부에 우리가 관리하기 편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가져다 쓰기도 편하고 분석에 활용하기도 편한 난이도 측면에서는 이제 좀 쉬운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반정형만 하더라도 이 뭔가 이 스키마 자체 그리고 뭐 메타데이터라는 그런 자체, 즉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설명하는 그 데이터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필드라는 형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라고 설명하는 어떤 정보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정형은 이제 정형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반정형은 보통 정형 형태로 변환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고 가는 그 데이터의 전송과 수신 상태에서 API라는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처리가 API를 이제 좀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unstructured 비정형입니다. 이 비정형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가 없는, 즉 기존의 관계형 모델로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일정하지 않은 이런 데이터들을 비정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고정된 필드도 없고, 그래서 뭐 텍스트, 뭐 이미지, 동영상, 음성과 같이 이제 우리가 전혀 이 테이블로 담을 수 없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파일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그 파싱도 해야 되고 수집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처리 자체가 기존의 정형 대비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08년부터 2015년도야. 굉장히 오래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비정형의 데이터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비정형이 더 많은 엄청난 그런 폭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유명한 이제 이미지인데요. 왜냐면 이게 이제 뭐 연도마다 이제 새로 이제 약간 나오는 경향도 있고요. 1분 동안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1분입니다. 1분. 자, 1분 동안 이제 구글에 5.7M입니다. M 밀리언이에요. 밀리언의 검색이 발생하고요. 틱톡은 167M의 비디오가 사람들이 보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도 엄청난 트윗이 사람들이 포스팅하고, 그 다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뭐 여러 가지 이 웹 서비스 중에서요. 이 1분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이 데이터들이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뭐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빅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변화 측면에서는요. 기존에는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로 바뀝니다. 자, 사전 처리. 야, 우리가 필요한 것만 수집하자. 필요하지 않은 건 버리자. 아예 수집 단계에서 필요한 것만 취했던 그런 사전 처리와 다르게 빅데이터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많은 데이터를 모으자. 모아 놓고 사후에 처리하자.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거기에서 숨은 정보를 찾아내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만 모아놨던 게 아니라 다 모으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사도 이제 기존의 표본 조사, 즉 샘플링을 하는 방법에서
이 전수조사로의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수집 비용도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발전,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처리하는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이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표본을 조사하는 기존의 지식 발견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존에는 샘플링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어떤 패런, 정보를 발견하는 이런 방식이 결국엔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어떤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에서 양으로, 즉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형태다. 그러면 이 추가적으로 계속 되니까 사실은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면 그 중에 뭐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전반적으로 양질의 데이터가 오류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많다라는 건 결국엔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 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추론. 이게 우리의 또 이제 본질적인 변화의 바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과관계에서 상관관계로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뭐 어떤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포착되는 것,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천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관관계가 뭔가 이 데이터 기반의 상관관계 분석이 이제 의미가 있는, 그래서 뭐 인과관계에 의한 미래 예측을 점점 더 압도하는, 그래서 원래 인간관계가 더 이제 중요한 정보인데 그것보다 이 상관관계만 가지고도 큰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상관관계 분석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이제 미래에 필요한 그런 기술 이런 걸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교해서 전통적인 데이터와 그 빅데이터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 좋을 텐데요. 전통적인 데이터는 원천 자체가 전통적인 정보 서비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거죠. 전통적 데이터는 주로 정부나 기업 등 조직이 생성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형 자체도 정형 데이터고 내부 데이터고 주로 비공개입니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의 특징 자체도 데이터의 증가량 관리 기능, 뭐 신뢰성 높은 핵심 데이터 이런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 보유 자체도 정부나 기업 이런 큰 어떤 조직들이 이 데이터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데이터는요, 정형 데이터를 주로 생산, 저장,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어떤 기술로 사용을 했죠. 근데 빅데이터는요, 일단 데이터 원천 자체가요, 어떤 정보 서비스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상화된 정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소셜 네트워크나 뭐 일상화된 뭐 그런 정보 서비스의 데이터의 원천이 있고요. 그래서 생성해내는 그런 데이터의 주체도 개인이거나 시스템이에요. 주로 빅데이터는 뭐 소통, 자기 표현, 뭐 SNS 같은 이런 어떤 비정형이 메인인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리고 뭐 조직의 외부 데이터나 일부 공개 데이터가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특징은요, 이제 기하급수로 양적 증가가 일어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빅데이터가요,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빅가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빅가비지가 되면 결국엔 엄청난 비용만 쏟아내고 거기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거기에서 어떤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면 좋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비지 데이터도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보유는 즉 뭐 인터넷 서비스 기업, 포털, 그다음 통신 회사, 디바이스 생산 회사들이 이런 주로 빅데이터를 보유하는 그런 주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플랫폼 측면에서도 비정형 대량 데이터를 생산, 저장,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의사결정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덜 요구된다. 장기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처리 복잡도 당연히 높아서 분산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 데이터 규모가 방대하죠. 그래서 이거를 방대한 거를 장기간 처리를 해야 되는 형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비정형 데이터의 비중이 높아서 비정형 데이터를 잘 처리하는 그런 처리 특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석 유연성이 높아요.
그냥 단순히 잘 정의된 데이터 모델, 절차 등으로 해서 하는 그런 기존의 분석 방법보다는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 처리량이 낮아서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대규모의 대용량의 복잡한 처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양은 적어요. 그래서 막 실시간성이 보장돼야 되는 이런 분석은 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과정으로는 생성,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 자, 생성에서는 어떤 내부와 외부로 구분이 되고요. 내부는 뭐 데이터베이스, 파일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파일, 멀티미디어, 스트림 이런 것들이 외부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집은 방법적으로 뭐 스크래핑, 크롤링과 같이 이제 자동으로 수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소스 데이터로부터 ETL 추출하고 뭐 변환하고 적재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수집 과정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은 보통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NoSQL,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서버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서버가 어떤 큰 대규모의 어떤 큰 서버를 다루는 트렌드보다요. 어느 정도 렉형의 뭐 이제 블레이드 서버처럼 이렇게 작은 서버를 여러 대 둬서 분산 명령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처리는 맵 리듀스와 같이 뭐 어떤 분산 명령에 최적화된 처리를 하는 솔루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도 분산 명령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처리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방법에는 자연어 처리, 그리고 뭐 머신러닝, 뭐 AI 같은 이런 기술들이 분석에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표현에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표현하자.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 그거를 우리가 즉 유용한 지식, 유용한 정보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대표적인 게 이제 시각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그림으로 이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그 전체적인 생태계를 한번 보면 데이터가 다양한 어떤 데이터,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수집하는 어떤 기술들. 그래서 수많은 SNS, 뉴스, 신문, 뭐 블로그 공개된 데이터들 기존의 내부의 데이터베이스, 로그, 웹페이지, 웹데이터, 주식 데이터 이런 거 다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집 처리하는 기술과 어떤 오픈 소스 이게 이제 데이터 수집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그걸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법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런 오픈 소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 통계, 마이닝,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돌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적절히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 자,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하면요. 뭐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어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우린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는 뭐냐? 바로 이 개인정보. 이 개인에 대한 정보를 그 가진 개인이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는 걸 보장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뭐 내가 내 데이터, 내 정보는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죠. 결정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게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럼 자기 통제권은 뭐냐? 그 정보 주체가 내 정보, 나의 정보가 수집, 이용, 공개, 제공에 대해서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기 통제권. 그래서 자기 결정권, 자기 통제권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정보 사회를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인프라가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경제활동이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 그게 유출이 됐다. 그럼 거기에 굉장히 큰 어떤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빅데이터 시대에 뭐 생겨난 또 다른 위기입니다. 데이터가 폭증하고 막 데이터가 누구나도 이렇게 SNS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그 활동, 뭐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보면 그에 따라서 사생활이 침해되고요. 사생활 침해가 그냥 발생하느냐? 아니요,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경제적 위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데이터를 적절히 익명화하는 이런 기술이 발전된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인스타에 자기의 어떤 사진을 올리거나 이러면요. 결국엔 그 인스타에 자기의 위치를 노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을 스토킹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에 내가 어디 여행했다라는 사실을 공유했는데 그 사람이 여행을 갔으니 자기가 살던 집이 비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집을 강도가 노려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원칙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높은 정확도로 예측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분석 대상의 희생양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혹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안 보셨으면 한번 볼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의 그 3명 정도가 예언을 한 그 결과를 미리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체포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어떤 거냐? 이 사람은 언젠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또다시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라는 걸로 분석 예측이 되면요. 미리 대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로는 신용도. 내가 이제 곧 나이가 많아서 직장을 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 대출이 막히고 미리 막히는 거죠. 너는 그 은퇴한 이후에 더 이상의 경제적 활동이 없어서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거야라는 뭐 이런 미리 이제 예측된 결과에 따라서 대출을 거절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엔 데이터의 오용입니다. 그 빅데이터가 일어난 일에 대한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 즉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의존적으로 미래를 분석 예측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래 예측이 항상 답인 건 아닙니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다시 잘못된 지표를 사용하는 오용의 사례도 있습니다. 뭐 이 오용의 사례로 보자면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적국의 사망자 수를 우리가 전쟁을 뭐 진척된 상황의 지표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장군들, 여러 부하들이 적군 사망자 수를 과장해서 보도를 하겠죠. 보고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적군의 사망자를 우리가 뭐 카운트 한다라면 이미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걸로 잘못되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 어떤 적절한 통제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통제 방안으로는 그냥 단순 동의가 아니라 이제는 책임으로 기존에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개인정보 제공하니까 뭐 동의 이렇게 단순히 체크하는 그런 단순 체크하는 동의 말고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아니면 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 주체가 적극적인 보호장치를 강구하게 되겠죠. 그 다음 결과 기반의 책임 원칙을 고수해서 그 책임 원칙 훼손 위기 요인에 대한 통제 방안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원칙을 좀 더 보강하고 강화하고요. 그리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우리가 좀 막는 최소화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알고리즘 접근을 허용해서요. 우리가 뭐 이제 유튜브 쓰시다 보면 유튜브가 정말 나의 어떤 클릭, 내가 봤던 영상과 관련된 영상, 뭐 이제 나의 어떤 성향을 알고 추천을 잘 알고리즘이 도는데요. 근데 그럼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이 나를 어떤 좀 더 치우친, 좀 더 왜곡된, 혹은 좀 더 자극적인 이런 영상으로 계속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적절하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접근권을 제공하자. 그래서 알고리즘이 지금 부당함을 반증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내가 대출을 못 받았다라는 걸 알고리즘이 돌아서 대출 대상자가 아닌 걸로 판단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접근을 해보고 나는 그런 알고리즘의 판단에 의해서 대출을 못 받을 사람이 아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반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불이익, 알고리즘에 따른 불이익,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불이익, 이걸 당한 사람이 대변할 전문가, 알고리즘이스트가 이제 또 새로운 직업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고리즘 이제 좀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지금 현재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게 맞다라고 하고 그걸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전문 인력을 알고리즘니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 그 국가에서 그 공시를 이제 많이 해서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적절한 이제 법령도 이제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이제 중요한데 개인정보는요 결국엔 데이터 수집 시부터 좀 비식별화를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수집할 때부터 이거는 개인정보라 하면은 그걸 적절하게 비식별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어떤 정보들은 비식별 조치를 한 다음에 수집, 저장, 조합,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3자에게 제공도 할 수 있게 비식별 후에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만약 재식별된다. 이 재식별이라는 게 비식별 처리를 했지만 다른 정보랑 합쳐지면서 다시 재식별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즉시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을 또 조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비식별하는 것과 어떤 재식별이 일어났을 경우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민감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 정보와 다르게 뭐 개인의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뭐 우리가 종교, 뭐 정치, 그리고 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민감 정보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 정보 수집, 이용, 저장, 조합, 분석 등을 처리하는 걸 금지하는 이런 형태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제 뭐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이런 것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민감 정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상과 신념과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수집, 이용, 저장, 조합 분석하는 걸 처리하는 걸 금지하자. 라는 민간 정보 처리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빅데이터 처리가 된다라는 어떤 뭐 사실과 목적 이거를 공개를 해야 돼요. 투명성을 확보해요. 공개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합니다라고 공개를 해야죠. 투명하게.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우린 이런 처리 사실 목적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다시 또 어떤 이용자는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라는 그 거부권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용자는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수집 출처도 고지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수집된 건지를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정보의 이제 보호 조치, 뭐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식별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 좀 저장 관리 이런 것들도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가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있어요. 법규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자의 권리 의무 이런 규정이고 그다음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우리가 수집 처리 보관되는 이런 개인정보 있죠. 그거에 관한 규정이 써 있고요. 그리고 신용정보법 그 우리가 신용 정보를 우리가 이용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호 조치 의무 사항이 신용정보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위치정보법 개인 위치 정보 있죠. 그 위치도 우리에겐 되게 중요한 개인 정보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집, 이용, 제공, 파기, 정보 주체의 권리 등이 규정이 위치정보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보를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잘 지켜야죠. 잘 지키면서 활용해야죠. 자, 그리고 보호 수준 뭐 암호화 잘 하고 있는지 만약에 유출이 되더라도 그게 어떤 데이터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암호화를 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규입니다. 그 정보보호 업무 처리 지침이 있는데요. 정보보호 조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 안정성 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내규로 좀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할 때도요. 우리가 개발할 때 그 코드 자체의 약점,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어 코딩과 같은 좀 이제 어떤 취약점을 미리 방어하면서 보안의 허점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이렇게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화. 적어도 개인정보를 암호화시켜서 저장하자. 그리고 뭐 최소한의 사용자만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조, 정보 보안 통제 구조, 그리고 전체적인 정보기술 아키텍처와 관련된
뭐 보안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됐을 때 방지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이 또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개인정보 비식별화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비식별화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 그 개인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비식별화할 수 있을까? 절차적으로는요. 일단 사전 검토를 합니다. 이건 개인정보다라고 하는 어떤 검토. 그리고 그거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그런 대체하는 그런 과정이 비식별화인데 근데 이 비식별 조치를 해요. 하면은 일단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개인정보가 비식별 조치가 됐으면 이게 다시 다른 정보와 함께 결합하면서 식별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적정하게 비식별 됐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비식별 분명히 했지만 뭐 새로운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개인정보 비식별 방법은 무엇이냐? 자, 방법은 크게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와 마스킹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세부 기술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크게는 가명 처리는요. 일단 식별할 수 없는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수환 31세를 이모씨 30대로 바꾸는 거죠. 가명 처리했죠.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식별 불가능한 다른 값으로 대체됐어요.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션 총계 처리입니다. 개인정보를 통계값을 사용해서 개인이 판단할 수 없도록 하는 특정 개인은 판단할 수 없어요. 31세, 35세, 54세 근데 평균 40세라고 표기함으로써 우리가 특정 개인에 대한 나이는 어떻게 해요? 감춰졌죠. 그리고 개인정보 식별이 가능한 특정 데이터 값을 삭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만 하더라도요.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요. 90년대생 남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특정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지만 어떤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범주화인데요. 범주화는 대표 컷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수환 31세를요. 이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성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을 전체 성의 개수로 범주화시킨 거죠. 범주화시킨 다음에 이씨라는 사람으로 이씨라는 것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범주화 31세를 30에서 40대라고 이제 큰 범주로 이제 변환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 데이터 마스킹인데 마스킹은 이제 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뭐 이수환 세명대를요 이땡땡 뭐뭐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합니다. 어떤 특정으로 뭐 최근에는 어떤 플랜카드를 걸 때도 이 개인정보를 신경 써서 뭐 어떤 수상 이력이라는 이런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알려지길 꺼려서 이름을 이렇게 마스킹 처리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재식별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시 또 재식별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적절히 빨리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점검, 모니터링이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냐? 내부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모니터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부에 갑자기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했더니 그거와 연계돼서 재식별 우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가 서로 비식별 정보랑 결합했더니 새로운 정보가 생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비식별된 정보인데 이거 너무 비식별이 많이 돼 있으니 수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비식별 여러 방법 중에 우리가 뭐 이씨라고 성씨로만 이렇게 묶게 되면 범주화시키면 이 전체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성씨라는 그 제한된 그 수준으로만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구를 적절히 검토해야죠. 점검해야죠. 이걸 이 수준을 낮춰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 그리고 비식별 정보에 대한 접근, 관리 통제, 보안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외부 환경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 이용 중인 데이터가 뭐 적용된 비식별 조치와 방법이 유사한 방법으로 이거 재식별 됐었다. 뭐 비식별 조치가 다시 재식별이 됐었다. 그거를 사례가 이제 공개됐으면
그 사례도 우리의 지금 내부의 시스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점검을 해야겠죠. 그리고 비식별했는데 그걸 무력화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공개됐다라고 하는 거를 점검을 또 해야죠. 모니터링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새로운 연계 가능한 정보가 출현을 했다. 그럼으로써 다시 재식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전반적인 빅데이터 개념, 그리고 그 개념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절차상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 뭐 비식별 조치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법규들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